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자유형 기본기 익히는데도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영이 익숙해지니까 속도도 더 내고 싶고 또 덜 지치는 방법도 알고 싶고 막상 해보려니 팔이며 다리며 더 빨리 피곤해지기만 합니다. 최근에 강습 오셨던 한 분도 25m까지는 좀 수월해졌는데 50m, 100m만 하면 호흡도 버겁고 속도도 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지난 초급자 편에서 물 적응과 자유형의 기본 자세를 어느 정도 익히셨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체력을 유지시키는 자유형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하이엘보 캐치, 그리고 킥 템포, 롤링의 심화, 그리고 턴 같은 고급 테크닉까지 폭넓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자유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드실 거예요. 1편에서 기초 동작을 익히셨다면 이제 중급자, 상급자 레벨로 올라가서 지금보다 체력 소모는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 그런 핵심 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유형 팔 동작에서는 캐치는 물을 당기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사실 이 캐치 순간이 전체 스트로크의 효율성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팔꿈치가 낮아져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팔꿈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바닥만으로 물을 밀게 돼서 우리 속도가 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깨에 부담이 가서 부상 위험도 커지고요. 반면에 팔꿈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한 상태에서 전완, 아래의 팔로 전체로 물을 감싸듯이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훨씬 더 큰 물 덩어리를 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수영을 좀 배우신 분들은 S자 스트로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I자 스트로크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뭘까요? 먼저 S자 스트로크는 팔을 당기는 경로가 약간 S자 모양을 그리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물을 더 넓게 잡아낸다고 알려져 있죠. 장점은 팔과 어깨 유연성이 좋은 어떤 선수들, 이 방식으로 정말 이 큰 추진력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마이클 펠프스 같은 선수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과도하게 S자 모양을 우리가 그리려고 하면 어깨에 무리가 가고 몸이 중앙선을 좀 침범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I자 스트로크는 좀 더 직선에 가깝게 물을 담기면서 불필요한 그런 옆으로 흔들리는 움직임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근력이 좀 충분하고 코어가 강한 선수들한테 적합합니다. 특히 짧은 거리에서 좀 더 효과적인데요. 단점은 팔을 뻗는 각도가 몸통과 맞지 않을 땐 물을 충분히 못 잡아 당기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어깨 가동 범위와 팔 돌리기의 스타일, 또 장거리 이런 스프린트에 따라서 적절히 혼합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 또는 연습을 해보세요. 먼저 투비트 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팔을 한번 완전히 돌릴 동안 발차기를 단 2번만 하는 방식이죠. 특징으로는 다리를 덜 사용하기 때문에 다리의 근력이 소비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1500m 그런 장거리 수영에서는 체력을 좀 효율적으로 안배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비트 킥이니까 발차기를 좀 대충 쉽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킥에 힘을 너무 안 주면 또 하체가 가라앉고 몸에 좀 피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가 롤링을 함께 적절히 타이밍을 맞춰서 킥을 툭툭 치듯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시계 초침이 정확하게 움직이듯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반대쪽 다리로 킥을 차면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내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4비트 킥, 6비트 킥 이렇게 다 있는데요. 특징으로는 다리를 좀 더 자주 차주기 때문에 단기간에 속도를 확실히 끌어올리기는 좋습니다. 특히 50m, 100m 같은 단거리 레이스 또는 마지막 스퍼트를 할 때 정말 유용하죠. 하지만 여기서도 좀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발목 유연성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발차기 속도만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는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우리가 속도는 나오지 않아서 체력만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연습 전후에 발목 돌리기 또는 이렇게 까치발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킥 템포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의 체형 또는 근력
그리고 수영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거리 수영을 즐기신다면 2비트 킥을 연습해 보시고, 단거리나 스프린트 목표로 하신다면 4비트 킥, 6비트 킥을 연습하는 게 좋겠죠. 앞서서 2비트 킥에서 잠깐 언급했던 롤링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볼게요. 사실 롤링은 자유형 수영의 정말 핵심적인 기술인데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구사를 할 수 있다면 수영 실력은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롤링은 자유형 영법에서 몸통을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회전시키는 동작을 말하죠. 평영이나 접영처럼 가슴을 정면으로 둔 채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의 척추 라인을 중심으로 일정 각도로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링 동작을 통해서 호흡, 팔 스트로크, 그리고 킥 동작이 모두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줍니다. 롤링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호흡할 때 목과 어깨에 가는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몸이 적절히 회전되면서 고개를 살짝 돌려서 입과 코가 수면 위로 나와서 또 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좀 더 편하게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팔을 더 깊고 강하게 뻗어서 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몸이 회전하면서 팔의 움직임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롤링을 어떻게 하면 잘 연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이드 킥 드릴인데요. 한쪽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킥만 하면서 호흡 연습을 먼저 해보는 것이에요. 천천히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몸을 굴려보면서 우리가 이런 회전, 롤링하는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636 드릴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른쪽으로 6초간 누워서 킥을 하고 정면으로 3초간 킥, 그리고 왼쪽으로 6초간 누워서 킥을 반복하는 그런 연습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몸이 자연스럽게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롤링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립턴에 대해서 깊이 알아볼까요? 50m 이상의 레이스에서는 턴 하나로 1, 2초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이 기술이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플립턴은 자유형이나 배영에서 사용하는 턴 기술로 마지막 스트로크를 마칠 때 몸을 재빠르게 앞구르기 시켜서 발바닥이 벽에 정확히 닿도록 하는 동작이에요. 마치 물속에서 공중제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들은 종종 벽에 도달했을 때 멈춰서 손으로 벽을 짚고 방향을 바꾸곤 하는데요. 플립턴을 사용하면은 멈추지 않고 연속으로 바로 움직일 수 있어서 속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플립턴의 단계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플립턴의 성공은 사실 턴을 하기 시작 전에도 이미 결정이 됩니다. 벽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중요한데요. 벽에서 몇 미터 전부터 이번 스트로크가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바닥에 있는 P자 표시를 보시고 자신만의 타이밍을 미리 좀 계산해 두면 좋습니다. 마지막 스트로크는 가장 중요한 건 상체를 너무 들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벽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조금 드는데 하체가 이럴 때 가라앉아서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마지막 스트로크가 끝나는 지점에서 머리를 빠르게 숙여 앞구르기를 준비합니다. 이때 배꼽을 우리가 보듯이 턱을 당기고 상체가 말리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회전합니다. 이거 처음 시도하는 분들은 어떻게 물속에서 앞구르기를 해?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사실 물의 부력 덕분에 육지보다는 분명 쉽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턱을 당긴 후에는 허리와 무릎을 함께 구부려서 몸을 작게 말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회전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는 몸을 최대한 좀 작게, 좀 컴팩트하게 유지해주는 게 중요해요. 플립턴을 할 때 팔은 어떻게 둬야 할까요? 보통은 두 팔을 몸 옆에 붙이거나 살짝 앞으로 뻗은 상태로 구르는데 중요한 것은 팔이 몸 주변에서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구르기가 끝나면 발바닥 전체가 벽에 닿도록 해야 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발끝만 벽에 닿거나 발바닥의 일부만 닿으면 벽을 차는 힘이 분산되어서 추진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벽에 닿는 높이도 중요한데요. 너무 높게 닿으면 수평 자세로 돌아오기가 좀 어렵고 또 너무 낮은 벽에 닿으면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는 못합니다. 대략 수면에서 한 30cm
30cm에서 40cm 정도 깊이에 발이 닿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회선이 끝났다면 몸이 수평으로 된 상태가 될 텐데요. 이때 얼굴은 수면 아래, 시선은 바닥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벽을 차는 순간에 고개를 들거나 시선을 위로 향하는 실수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몸이 휘어져서 우리가 물의 저항을 받기가 쉽습니다. 발바닥으로 벽을 힘껏 차면서 곧바로 몸을 일직선으로 뻗어 주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엉덩이와 코어에 힘을 주어 허리가 굽히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벽을 차는 순간의 강도는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이런 반동을 충분히 이용해서 멀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벽을 차는 즉시 양손을 머리 위로 모으고 팔과 귀가 밀착되도록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긴 선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고 벽을 차고 나가서 초기 속도를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벽을 차고 나간 직후에 1초에서 3초 정도 글라이드를 하면서 물속에서 최대한 저항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떨어지기 전에 필요하다면 돌핀킥을 한 번 또는 두 번 추가해서 초기의 추진력을 더 살려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모든 기술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 될 거예요. 다음 수영장 가서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씩만 집중해서 연습을 해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서 제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던 이런 평형을 완성시켜가는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서 계속 그만뒀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어요.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다른 유형은 아직 잘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의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 갈 때 자주 챙겨서 같이 갔더라면요,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가 잘 되고 또 못하던 이런 평형을 잘하게 시작하게 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 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윙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같이 만끽하기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또 응원하면서 동기부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개인 미션과 달성하면 애프터 스윙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